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중국계 프로젝트가 실패했다. 2. 마땅한 배신. 3. 나쁜 소식이 계속 들려온다.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벌써 10년도 넘은 중국의 거대한 구상 1대1로는 코로나 여파로 잠시 주춤했었습니다. 지난 2018년 헌법 개정을 통한 연임 제한까지 없앤 시진핑은 올 3월 중국 건국 이래 최초로 국가주석 사면임을 확정해 사실상 독재를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주춤했던 1대1로 프로젝트 재가속에 나섰는데 꽃길만 걸을 줄 알았던 그의 구상에서 이탈하려는 국가들이 속속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요? 지난 2013년 9월 당시 카자흐스탄 수도 아스타나 나자르바예프 국립대학을 방문한 시진핑은 거대한 계획을 공식화했습니다. 이때께는 중국에서 출발해 키르기스스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아제르바이잔, 이란, 터키, 우크라이나, 독일까지 다다르는 흡상 실크로드를 일로는 중국으로부터 말레이시아, 태국, 미얀마, 방글라데시, 인도, 스리랑카, 볼디브, 파키스탄, 예멘, 케냐, 탄자니아, 그리스, 이탈리아를 연결하는 해상 실크로드를 의미합니다. 무려 150년이라는 엄청난 시간이 필요하지만 만약 이 프로젝트가 중국의 계획대로 현실화된다면 전 세계 65개국을 포괄하고 각종 사업에 참여하는 국가만 144개국에 이릅니다. 전 세계 GDP의 약 32%, 전 세계 무역의 39%, 전 세계 인구의 63%, 약 45억 명, 이 전부 중국의 영향권 아래 들게 되죠. 사실상 21세기형 경제 식민지를 건설해 미국을 누르고 명실상부한 세계 1위 패권국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원대한 목표가 좌초 위기에 놓였습니다. 왜냐면 1대1로의 핵심 국가들, 그러니까 중국이 큰 그림을 위해 자존심까지 버리고 형제의 나라라고 부르던 국가들이 속속 1대1로에서 이탈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인데요. 대표적으로 유럽의 이탈리아가 탈퇴하기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틀 전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 WSJ은 1대1로 사업에서 탈퇴하기로 한 이탈리아가 중국을 달래기 위해 외교적 노력에 나섰다고 보도했습니다. 즉, 1대1로 탈퇴로 인한 중국의 경제 보복 가능성 등 탈퇴 결정에 따른 불똥이 자국 기업과 관광산업에 튀지 않도록 중국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부드럽게 탈퇴할 방법을 고민하고 있는 것이죠. 이를 위해 이태리 부총리 겸 외교장관 안토니오 타야니는 9월 3일 베이징을 방문해 회담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탈리아는 1대1로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국가입니다. G7 중 처음이자 유일하게 1대1로 사업에 참여했으니까요. 중국이 한참 1대1로 구상을 위해 참여국을 모집하던 2019년 당시 이탈리아는 선진국 중 최초로 1대1로 사업에 참여하기로 협정을 맺었습니다. 보통 어떤 사업을 진행할 때 참여기업 또는 참여국가가 어디냐에 따라 그 사업의 외형이 결정됩니다. 아주 작은 경매 행사에 삼성이 참여한다면 그 자체로 행사의 외형이 거대해지죠. 마찬가지로 G7인 이탈리아의 1대1로 참여는 찻잔 속의 태풍에 그칠 뻔했던 이 사업의 외형을 매력적으로 탈바꿈시켰습니다. 그러나 당시는 이미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이 한창 중이었던 관계로 이탈리아의 이러한 결정은 서방 동맹국들의 엄청난 비난을 받았고 2019년 3월 23일 당시 주세페 콘테 이탈리아 총리는 시진핑 주석과 이탈리아 중국 1대1로 양해각서 MOU를 체결하면서 1대1로를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나섰죠. 이탈리아가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기로 한 것은 노후한 이탈리아 사회기반 시설에 투자한다는 것에 강한 유촉을 느꼈기 때문인데요. 왜냐하면 중국 국영기업들은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낮은 금리의 용자와 대출을 제공하는 형식으로 투자하게 되는데 모건 스탠리는 중국이 2027년까지 1조 3천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돈을 투자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탈리아는 유럽연합 중에서도 공공부채가 매우 크고 불황이 이미 오래전부터 시작되면서 중국에 손을 벌리게 된 겁니다. 존스 홈킨스 대학교의 에릭 존스 교수는 이탈리아는 투자와 지원이 필요한데 중국은 이를 제공해 줄 수 있다고 강조했었죠. 이로써 이탈리아는 중국과 양해각서에 서명한 13번째 유럽연합 국가가 됐고 G7 중 최초로 서명한 국가가 됐는데요. 하지만 불과 4년 만에 이탈리아가 중국 소나기에서 벗어나기로 결정한 겁니다. 기도 크로세토 이탈리아 국방장관은 이탈리아의 1대1로 참여해 상당한 불만을 품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그는 1대1로 참여는 즉흥적이고 형편없는 결정이었다며 이탈리아 상품의 중국 수출 확대는 거의 일어나지 않았고 오히려 중국만 이익을 봤다며 이탈을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어떻게 하면 중국의 경제 보복을 피해 즉 중국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으면서 탈퇴를 공식화할 것인가를 양국의 양해각서는 올 12월까지 탈퇴를 공식 요청하지 않는 한 2024년 3월에 자동으로 연장되는데 아마 조만간 이탈리아가 큰 결정을 내리게 될 겁니다. 그런데 어쩌면 1대1로 자체가 흐지부지 끝날 가능성도 없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1대1로의 핵심인 유라시아 국가들도 점차 반중 기류가 흐르기 시작했으니까요. 중국은 자국과 국경을 접한 러시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파키스탄 등 유라시아 국가와 교통 물류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경제 회랑 지붕이 있는 김복도 늘 건설하려고 했었습니다. 특히 카자흐스탄은 핵심 중 핵심 국가로 시진핑이 이를 공식화했던 것도 카자흐스탄이었죠. 카자흐스탄의 경우 러시아와 중국 다음으로 유라시아에서 큰 면적을 가졌는데 석유 매장량은 약 300억 배럴로 세계 10위의 수준이죠. 중국은 일찍이 이러한 자원에 주목해 카자흐스탄 유전의 절반을 중국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며 카스피해에서 신장성까지 송유관이 깔렸습니다. 또한 중국의 중요 가스 수입국인 투르크메니스탄에서 오는 가스관이 3개나 깔려 있어 유럽으로 가는 물류 허브로 카자흐스탄에 대규모 투자를 감행했는데요. 특히 양국 경계지역인 호르고스 자유경제구역은 유럽으로 가는 출발지이자 물류 허브입니다. 즉, 호르고스에 집결한 중국 상품이 국제철도를 통해 중앙아시아, 러시아, 유럽으로 수출되죠. 2017년 컨테이너 물동량이 약 10만 개였지만 2020년 50만 개로 급증했죠. 하지만 중국의 이러한 꿈과는 별개로 카자흐스탄 국민들의 반중 정서가 심상치 않습니다. 중국에게 빚을 갚아야 하는 투자를 탐탁치 않게 생각하죠. 1800년대 카자흐 부족은 조공을 강요하는 청나라를 피해 러시아의 지배를 선택했습니다. 중국을 러시아보다 더 위험적인 국가로 생각했으니까요. 자국 및 중앙아시아로 중국의 영향력이 확장되는 것을 경계하는 겁니다. 2016년 3월 카자흐스탄 정부가 외국인에게 토지 임대를 10년에서 25년까지 허용하자 카자흐스탄 국민은 이 조치가 중국에 혜택을 주는 것이라며 대규모 반중 시위를 벌였습니다. 국민의 반 중국 정서에 놀란 나자르바예프 정권은 경제 및 농업 장관을 해고했고 토지개혁 정책 실행을 유예하기도 했죠. 유라시안개발은행의 조사에 따르면 카자흐스탄 국민의 85%가 반중 정서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국민의 이러한 반대를 무릅쓰고 정부가 중국의 투자를 허용할지는 알 수 없지만 이러한 국민 정서가 반영되지 않을 수는 없을 겁니다. 자칫 카자흐스탄이 1대1로에서 탈퇴하기로 결정한다면 아마 중국의 입장에서는 유럽으로 가는 시작점부터 문제가 생기는 것인데요. 비단 카자흐스탄뿐 아닙니다. 중국과 국경을 접한 가난한 국가 키르기스스탄과 타지키스탄도 처음에는 1대1로 참여의 상수를 들고 환영했었죠. 두 국가는 6대 회랑 중 하나인 중국 중앙아시아, 서부아시아 연결하는 가스관이 지나며 우즈베키스탄과 중국을 잇는 철도가 놓일 예정이었습니다. 물론 중국이 투자할 것이고
중국의 도움으로 주변국을 이어주는 도로까지 건설했죠. 키르기스스탄의 경제학자들은 키르기스스탄에 최적의 기회를 가져다줬다며 극찬하기도 했었습니다. 타지키스탄 역시 중국과 교역하지 않고는 경제 운용이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1대1로에 참여하게 됐는데요. 이에 중국은 2016년 타지키스탄 서부 도시의 철도를 개선했고, 이로써 중부와 남부가 철도로 연결됐습니다. 여기에 타지키스탄 최대 사업인 수력 발전에도 중국이 적극 투자해줬으니 고마운 마음이 있었죠. 그런데 실상은 다릅니다. 중국이 투자한 것은 공파가 아니었으니까요. 두 국가는 중국 자본으로 철도와 도로, 수력발전소, 가스관을 건설하며 빚을 졌죠. 낮은 금리라고는 하지만 나중에 갚아야 하는 돈인 겁니다. 키르기스스탄의 경우 1대1로 사업 후 GDP 대비 국가 채무가 16% 늘었고, 이 중 71%가 중국에 진 빚입니다. 타지키스탄은 수력발전소 건설을 위해 중국에게 3억 달러를 빌렸지만 이를 갚지 못하고 금광개발권을 넘겨야 했습니다. 투르크메니스탄 역시 남부가스전을 개발하며 지분을 중국에 넘겼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중국의 투자가 해당 국가의 고용 창출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 왜냐하면 중국이 도로, 철도, 발전소 등 인프라를 건설하면서 현지 노동력을 고용하는 것이 아니라 저임금의 중국인 노동자를 유입시켜 그들에게 월급을 줬기 때문입니다. 자국에서 벌어지는 거대한 인프라 공사의 자국 노동자 비중은 극히 적다 보니 빚만 늘었을 뿐 실질적인 고용 창출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은 것이죠. 투르크메니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은 현지 노동자 고용을 의무화하는 법을 제정했으나 키르기스스탄과 타지키스탄은 중국 등살에 이러한 법조차 제정하지 못한 채 중국인 노동자들에게 일자리를 빼앗겨 버린 겁니다. 안 그래도 높은 실업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빚만 늘었습니다. 이에 키르기스스탄과 타지키스탄에서도 반중 정서가 높아지는 것뿐 아니라 자국의 발전에 위협이 된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경제는 중국에 크게 의존하지만 사회적인 반감이 커져 과연 1대1로에 참여하는 것이 실익이 있을지 의문입니다. 국민들의 불만은 고조되는 상황에서 경제는 중국에 의존하다 보니 1대1로가 21세기형 식민지라는 말이 나오는 것도 과언은 아닌 듯한데요. 중국이 예전의 영광을 재현하겠다며 추진 중인 거대한 실크로드 프로젝트 1대1로 참여하겠다던 이탈리아는 탈퇴를 기정사실화했고, 실제 참여한 몇몇 국가들은 경제 식민지 상태에 빠진 지금 최근 열린 도요타 주주총회는 전례 없이 시끄럽고 혼란스러웠습니다. 도요타 아키오 신임 회장의 선출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세계적인 의결권 자문사 글래스루이스와 ISS로부터 나왔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네덜란드 연금투자회사인 APG와 덴마크와 노르웨이의 기관 투자자 등 3사는 도요타의 대외 정보 공개가 기대에 못 미친다며 주주총회장에서 18년 만에 처음으로 주주 제안을 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게다가 주총 직전 발표한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도요타의 계획은 실망 그 자체였습니다. 도요타가 또다시 전고체 배터리 양산 시기를 번복하면서 시장의 신뢰를 잃었습니다. 2022년에 양산 예정이었지만 시간이 지나자 2025년이라고 번복했고, 이번에는 아예 2028년에 양산 예정이라고 발표를 하는 등 계속 말을 바꿔 이제는 양측이 소년이라는 비웃음을 사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뒤늦게 전기차 시장에 뛰어든 도요타는 완전히 방향을 잘못 잡았다는 평가까지 받았습니다. 도요타는 전기차에 가짜 수동 변속기를 달아 운전자가 수동 차량을 운전하는 느낌을 내려고 했습니다. 도요타 전기차에 부착된 가짜 변속기는 수동 차량 운전의 느낌을 그대로 구현하기 위해 엔진 소음을 내는 스피커가 장치돼 있으며 기어 조작이 미숙하면 차량이 정지하는 척하는 기능도 포함돼 있습니다. 굳이 없어도 될 불필요한 진동을 유발한 것입니다. 업계에서는 도요타가 이처럼 전기차의 내연기관 차의 부품을 다는 것은 자동차 산업의 뿌리 깊은 물안을 말해준다며 도요타는 내연기관 엔진의 종말에 대해
내오 우려하고 있을 뿐 아니라 전기차의 부상에 극도로 회의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마디로 입으로는 전기차를 외치지만 혁신을 하지 못하는 일본 특유의 집착이 아직도 남아있다는 분석인데요. 또한 도요타가 이처럼 바보 같은 특수효과를 넣는 이유는 일부 자동차 마니아들의 눈치를 본 결과였습니다. 여전히 운전자를 중에는 내연기관차를 운전할 때처럼 기어를 바꿀 때 덜컥이는 소리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긴 하지만 이는 분명 단점입니다. 혁신을 하면서 없는 단점을 굳이 만들어서 가져갈 필요는 없습니다. 그동안 새로운 장치에 과거의 추억을 더씹히려는 시도는 여러 번 있었습니다. 카메라 제조사 야시카가 대표적입니다. 야시카는 필름 카메라 시장이 디지털 카메라로 대체되며 몰락의 길을 갔는데 몰락 전에 내놓은 제품이 바로 필름 느낌이 나는 디지털 카메라 Y35 디지필름이었습니다. 이 제품은 필름을 갈아 끼우는 것처럼 카트리지 교환을 통해 흑백, 컬러 사진을 수동으로 전환해 찍을 수 있고 필름을 감는 레버도 있었습니다. 일부 마니아들은 야시카의 Y35를 보고 레트로 디자인에 열광했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 열악한 품질에 혹평을 했고 결국 Y35 디지필름은 이벤트성 출시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도요타는 야시카보다 더 심각합니다. 도요타는 기존 수동기어 차량을 모방해 수동기어를 잘못 넣을 경우 차가 덜컹거리는 변속 충격과 급정거하는 운행 경험까지 프로그래밍할 계획입니다. 일부러 옛날 자동차처럼 덜컹거리게 만든다는 건데요. 하지만 이런 진동은 전기차 배터리에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배터리에 미치는 진동은 폭발과 화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도요타는 전기차 배터리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진동을 막기 위해 일정 수준에서 제어할 계획이라며 조심스러워하는 반응도 보였습니다. 전기차도 잘 만들지 못하는 상황에서 레트로 감성을 어떻게든 넣겠다는 것은 분명 집착입니다. 레트로 디자인의 추억을 되살리려고 했던 Y35 디지필름처럼 이벤트성에 그치고 말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사실 도요타는 전기차에 없는 소음과 진동을 만들 시간에 자동차의 안전성에 대한 연구에나 더 심혈을 기울여야 처지입니다. 입으로는 장인정신을 외치지만 이제 도요타에서 장인정신을 찾아보긴 어렵기 때문입니다. 경쟁자들은 세련된 전기차 출시에 열을 올리고 있는 이 전기차 대전환 시대에 아직도 도요타 내연기관 자동차는 배기가스 장치 결함으로 리콜을 해야 하는 처지이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대표적인 자동차 업체라 자부하는 도요타가 배기가스 방지 장치의 불량으로 승합차 하이에이스, OEM 방식으로 공급한 마쓰다 자동차의 봉고 브로니 등 2개 차종에 대해 국토교통청에 리콜을 신고했습니다. 리콜 대상은 2021년 9월부터 2022년 7월에 생산한 모델로 총 3만 9천여 대에 이르고 현재까지 20건의 결함이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도요타의 이번 결함 원인은 어이없는 부분에서 나왔습니다. 배기가스 중 질소산화물을 분해하는 장치의 배선이 주행 중 진동으로 끊어지면서 작동을 멈출 위험이 드러난 것이기 때문입니다. 전기차에 없는 진동을 만들어낼 시간에 배선까지 끊어먹는 내연기관차의 심각한 진동을 잡는 게 우선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도요타의 명성이 예전 같지 않음을 보여주는 결정적 부실입니다. 도요타가 이렇게 황당한 장인정신을 고집하는 동안 현대차는 그야말로 호신적인 자동차를 내놓았습니다. 현대의 아이오닉 7은 아직 시장에 출시되기도 전인데 세계적인 자동차 매체들이 앞다퉈 기대감을 표시하는 등 자동차 업계의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내신들은 아직 출시되지도 않은 아이오닉 7분을 두고 큰 성공을 거둘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마쳤다라며 이미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습니다. 자동차 전문 매체 카오스쿠프스는 현대차가 독일에서 아이오닉 7 프로토타입 도로 주행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하며 위장막으로 가린 채 도로를 달리는 아이오닉 7의 모습이 지속해서 포착되고 있다고 보도했을 정도입니다. 아이오닉 7은 현대차의 세 번째 전기차인데요. 현대가 내놓은 광고를 보면 아이오닉 7의 모습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재미있는 점은 도요타와 정반대의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도요타가 없는 진동과 소음을 만들어 내는 동안 아이오닉 7는 편안함에 주목했습니다. 차 안에서 명상이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비전 루프 디스플레이. 고급스러운 내장 하이진 소재는 물론 여기에 자유롭게 회전되는 스위블링 라운지 체어 등을 갖춰 차 안이 마치 거실처럼 느껴지게 만들었습니다. 내신 톱스피드는 아이오닉 701 세계 시장에서 성공할 4가지 요인을 이렇게 꼽았습니다. 압도적인 고급 인테리어, 300마일 이상의 주행거리, 합리적인 가격, 그리고 아이오닉 7에 이어 아이오닉 8까지 이어지는 현대의 전기차 경쟁력. 아이오닉의 가장 큰 경쟁력은 도요타와 달리 현대차가 최근 차량용 반도체 문제까지 해결해버렸다는 점입니다. 최근 삼성이 만든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6용 칩이 현대차의 프리미엄 차량 제네시스에 탑재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것은 한국산 차량용 반도체의 경쟁력이 올라가면서 현대차가 본격적으로 국산을 활용하기 시작했다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가 14나노미터, NM 1나노미터 10억 분의 1m 공정에서 제조한 차량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6용 통합 칩셋 SoC 돌핀 플러스가 현대차의 프리미엄 차량 제네시스에 장착됐습니다. 이렇게 SK, LG의 디스플레이, 배터리, 조명 등 차량용 핵심 부품들 뿐 아니라 삼성의 차량용 반도체까지 현대차는 이제 한국산 부품만으로도 충분히 경쟁력을 갖추게 됐습니다. 현대 제네시스 GV60 전기차에는 삼성전자의 이미지 센서, SK온의 배터리가 탑재됐고 아이오닉 5에는 삼성 디스플레이의 OLED 백미러가 탑재됐습니다. 또한 이를 차량에 계기판 디스플레이는 대부분 LG 디스플레이 제품입니다. 그야말로 어벤져스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한국을 대표하는 4대 그룹을 중심으로 구축된 한국의 자동차 전자장비 생태계가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는 뜻일 겁니다. 이 밖에도 현대차가 갖고 있는 또 하나의 경쟁력은 기존 내연기관 공장을 전기차 생산이 가능한 공장으로 재빨리 전환의 내연기관차와 전기차를 모두 생산하는 투트랙 전략을 추진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현대차는 울산과 아산의 내연기관 자동차 공장을 전기차 아이오닉 5, 아이오닉 6을 생산하는 전기차 공장으로 변경해 현대차의 핵심 전기차 생산기지로 탈바꿈시켰습니다. 이렇게 내연기관 차량과 전기차를 동시에 생산하면 시장 상황에 맞춰 유연한 생산량 조절이 가능합니다. 이처럼 차량용 반도체부터 자동차 전장까지 한국 기업들이 만든 제품으로 안정적인 공급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 현대차는 이제 세계 시장에서 도요타를 밀어내기 시작했습니다. 현대가 도요타를 밀어내고 있는 조짐은 이미 베트남에서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현대차는 일본 차의 텃밭이었던 베트남 시장에서 전통 강자인 도요타를 밀어내고 자동차 판매 1위를 다시 탈환했습니다. 현대차와 도요타가 엎치락 뒤치락 물고 물리는 싸움을 하고 있는 베트남 시장에서 현대차는 시장 1위를 굳히기 위해 전용 전기차 아이오닉 5를 시작으로 베뉴와 팰리세이드 등 SUV를 연달아 투입해 기필코 베트남 시장 1위를 굳힐 계획입니다. 2014년 홍콩에서 우산혁명이 일어난 이후로 중국이 홍콩에서부터 하나 둘 국제도시의 지위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의 도시들과 아시아의 주요 도시들이 급부상할 것으로 관측되면서 베스트 8개 아시아 도시들이 새로운 동방의 진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지난 홍콩 사태 발생 이후 외국 기관과 자본이 급속도로 빠져나가고 있고 2022년에는 중국 본토 일국제도시 상하이까지 한 달 이상 봉쇄를 당하면서 외국인뿐 아니라 미화 100만 불 이상의 금융자본을 보유한 중국인 부호들까지 상하이시를 탈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하이와 홍콩의 상황이 이렇다 보니 여러 작은 중국의 지방도시들은 사실상 경제가 붕괴되다시피 하고 있고 정부의 무제한 양적완화를 통해 부동산 경기를 부양하여 지방세수 확대 고용 활성화를 촉진하려 하고 있으나
해외 공장들이 모두 빠져나가기 시작할 뿐 아니라 중국산 상품을 사주지 않기 시작하면서 더 이상 부동산을 구매해줄 청년층들이 사라져버린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의 세계 도시들 포함해 아시아에서 급성장할 도시들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떠한 곳들이 있는지 살펴볼까요? 파리부터 살펴봅니다. 파리 방글라데시 치타공. 메이드 인 차이나의 시대는 이제 끝나가고 있습니다. 가장 고용 창출력이 많은 산업인 섬유산업은 더 이상 중국산 제품이 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모두 방글라데시에 빼앗기고 있습니다. 한국인들의 노력 덕택에 방글라데시에는 1980년대부터 섬유산업이 꽃을 피우기 시작해 이제는 방글라데시가 인도의 1인당 GDP를 뛰어넘어 더 이상 세계 최빈공 국가의 딱지를 떼버렸습니다. 한국 방글라데시의 산업동맹을 통해 방글라데시의 섬유 의류 산업뿐 아니라 선박해체 산업까지 방글라데시가 중국을 대체할 경공업 가장 고용 창출 효과가 좋고 인구 부양력이 좋은 경공업들을 방글라데시가 흡수하면서 방글라데시의 항구 도시 치타공 수도 다카는 세계 최대 경공업 도시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바로 옆 세계 최대 인구 대국인 인도는 아직까지 공업화를 이루려는 행정제도 개혁에 다소 늦고 인도에서는 산업혁명을 먼저 이룩하는 게 아니라 소프트웨어 개발자 중심의 IT 산업을 부흥시키려 하고 있지만 고용 창출 효과가 적어 방글라데시에 점점 국가 경쟁력이 뒤처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하지만 방글라데시는 세계에서 가장 해발 고도가 낮은 지역 중 한 곳으로 해수면 상승에 직접적 타격을 받는 지역 중 한 곳입니다. 이 때문에 내륙 고지대의 시가지 개발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경제 성장에 따른 건설업 경기까지 좋아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방글라데시가 후진국에서 중진국으로 빠르게 도약하면서 남아시아의 경제 성장을 이끌어 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7위 태국. 방콕. 최근 방콕이 천지개벽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방콕은 제3세계의 후진 도시가 아니라 선진국, 그 어느 도시에도 뒤지지 않는 인류 도시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값이 저렴한 물가와 외국인들에게 개방적인 문화, 그리고 저렴하면서도 쾌적한 주거 환경으로 인해서 방콕은 세계의 엘리트 IT 전문 디지털 노마드들을 불러들이는 도시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애플, 구글의 앱을 납품하는 중소규모 IT 개발자들에서부터 다양한 크리에이터들을 방콕이 유치하기 시작하면서 세계에서 가장 창의적인 도시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방콕의 혁신은 태국왕실의 노력도 있습니다. 여전히 실세를 쥐고 있는 태국왕실은 방콕을 초현대 인류도시로 부상하는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타이왕실에서는 왕립개발 프로젝트 위원회를 두고 태국 곳곳의 현대화와 위생개혁 환경보호 프로젝트들 수행하면서 여전히 태국 국민의 존경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잦은 내각 쿠데타와 민주주의 탄압 등은 태국의 민주주의의 우려를 낳고 있는 상황이지만 태국은 여전히 징병제를 실시하고 있고 항공모함을 보유하고 있을 뿐 아니라 오랜 서방군사동맹의 핵심 협력국으로 국제사회의 신뢰와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태국은 중국의 동남아시아로 진출하려는 패권을 차단하는 서방세계의 핵심 동맹국 중 하나로 최근 경제가 급부상 중입니다. 태국은 저렴한 물가 덕에 서방의 제조공급망 다변화의 혜택을 잇고 빠르게 제조업 경기 서비스업 성장세가 이어지면서 일을 할 만한 내국인의 인구도 부족해 외국인 노동자들 수입해야 하는 상황으로 태국이 더 이상 개발도상국의 모습에서 점점 선진국에 가까워지는 모습을 보여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6위. 한국 부산. 부산은 급격한 젊은 인구의 수도권으로의 유출로 인해 태박. 부산은 급격한 젊은 인구의 수도권으로의 유출로 인해 노인과 바다의 도시라는 치욕적 별명을 얻었으나 최근 그 분위기가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최초로 2030년 등록 엑스포를 개최하기로 결정하면서 부산이 세계적인 투자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특히 얼마 전에는 세계 최고의 컴퓨터 회사 IBM으로부터 부산의 양자 컴퓨터 중심지를 만들기로 결정하고
대규모 투자를 결정했고 대규모 블록체인 단지 또 금융도시 개발 프로젝트가 성공 단계에 진입하면서 점점 젊은이들이 일을 할 수 있는 일자리가 점점 많아지는 추세입니다. 부산은 최근 지구온난화로 촉발된 북극 항로의 핵심 거점으로 떠오르며 싱가포르에 준하는 금융물류의 중심지로 급부상할 뿐 아니라 인접한 창원, 거제, 부산, 울산으로 이어지는 인구 1,000만 명이 넘는 메가시티로서 수도권 이은 천만 도시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세계적인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제2 같은 추세는 상하이와 홍콩의 몰락으로 더 많은 해외 기업들이 부산에 몰리게 되는 요인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5위. 필리핀 수빅. 최근 필리핀 언론은 필리핀 국방부와 한국조선업체 현대중공업이 필리핀의 수도 마닐라 인근 조선 산업도시인 수빅에 대규모 투자 건설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보도를 내보냈습니다. 필리핀 국방부와 함께 추진하는 사업으로 필리핀은 남중국해에서 비대하게 커지고 있는 중국으로부터의 위협에 대항할 수 있는 서방 측의 핵심 협력국으로 태국과 함께 부상하는 나라입니다. 그 중에 필리핀은 한국으로부터 수많은 전투기 군함을 수입하면서 연체 없이 현찰로 따박따박 지불을 하면서 한국의 주요 방산고객 국가 중 하나입니다. 필리핀 수빅만은 필리핀 해군을 떠오르고 있는 중국 해군의 위협에 대항할 수 있는 강한 해군을 만들기 위한 도시로 변모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프로젝트는 한국의 조선업체들과 함께 추진할 것으로 보이면서 이렇다 할 만한 일자리가 없는 필리핀에서는 최근 커지고 있는 남중국해에서의 안보 불안 상황으로 인해 아이러니컬하게도 경기 호황을 맞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필리핀 수빅 수도 마닐라 북부 앙헬레스 마닐라로 이어지는 거대 수도권 벨트가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인구 1억 명을 최근 돌파한 필리핀에 화려한 부상을 보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4위. 한국 새만금. 지금 세계는 소득 수준과 학력 수준이 높고 치안 환경이 우수한 생산 거점을 찾고 있습니다. 상하이에서의 봉쇄, 홍콩에서의 시위대 무력 진압의 현실을 보고 더 이상 서유럽 북미권의 제조업체들은 중국이나 개발도상국의 생산 자산을 두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아시아에 좋은 생산 거점이 필요한 상황인데 일본, 대만, 싱가포르 같은 치안 환경이 우수한 나라들은 이미 땅값이 어마어마하게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다를 매립해 땅을 공급하고 있는 새만금은 땅값을 아주 싸게 공급 가능한 선진국에 속한 거의 유일한 투자용지로 떠오른 상황으로 서방 기업들의 투자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계 3m이나 GE 코스트코 같은 기업들이 새만금과 인근의 대규모 투자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 또 일본의 친한 기업 토레이사 등의 일본계 기술업체들이 새만금의 둥지를 들고 있습니다. 눈길을 끄는 것은 최근 영국의 방위산업체들이 새만금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점입니다. 볼스로이스 등 영국 퀸 엘리자베스 항모를 만든 핵심 방위산업체들이 새만금의 대규모 투자를 위한 MOU를 맺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새만금이 주목받는 점은 바로 세계 2위의 국부펀드를 보유하고 있는 금융기업이 바로 새만금 인근 전주시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국민연금공단으로 국민연금의 국부펀드 연기금 규모는 일본 GPIF가 1위, 한국 국민연금이 2위, 미국 연방퇴직저축투자이사회가 3위, 네덜란드 APG가 4위로서 세계 최대 규모 연기금이 있어 바로 인근 새만금의 한국 연기금에 투자를 바라는 해외 기업들이 대거 몰릴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3위 대만 타이페이. 대만은 귀신의 섬으로 불들 정도로 자국을 비하하는 별명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대만은 중국의 쇠퇴로 인해 급부상 중입니다. 대만으로 홍콩, 상하이에 있는 중국인 부호들이 말이 통하는 대만으로 이주하고 있고 무엇보다 반도체 특수로 인해서 무려 2년 만에 1인당 평균 국민소득이 2만 5천불에서 3만 6천불로 치솟아 오르면서 세계 역사상 볼 수 없었던 국민소득 신장이 짧은 기간 안에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대만의 경기는 대화랑을 기록하고 있고 국가 브랜드 가치 역시 점점 상승하는 추세입니다.
그 중에 대만의 모든 부가 집중된 타이페이는 앞으로 더욱 발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2. 싱가포르는 홍콩이 누리던 모든 지위를 흡수하고 있습니다. 홍콩은 아시아, 유럽, 아메리카의 문화다. 혼합된 세계 인종의 용광로처럼 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우수한 인재들이 싱가포르로 몰려들고 있고 저렴한 세금으로 인해 세계 기업들과 부유한 IT 자영업자, 지식재산권 소유자들이 싱가포르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싱가포르는 엄격한 환경규율과 치안 환경으로 인해 부자들이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손꼽히면서 아시아 부유층들이 몰려들고 있는 도시인데 최근 홍콩의 몰락 사태 상하이의 몰락으로 홍콩 상하이의 초부유층들이 대거 싱가포르로 흡수되고 있습니다. 1위 한국 수도권. 한국의 삼성전자가 TSMC를 제치고 다시 세계 1위의 반도체 기술 기업으로 떠올랐습니다. 바로 세계에서 가장 앞선 기술 3나노 반도체 양산형 출하가 시작된 것으로 3나노 반도체 공정의 전력률을 거의 절반가량을 줄일 뿐 아니라 성능을 20% 이상 끌어올려주는 충격적인 기술력으로 크기 또한 16%가 줄어들어 사실상 TSMC는 따라잡기 어려운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고 내년에는 더 전력을 적게 소모하고 더 작은 칩을 개발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바야흐로 삼성전자가 또다시 대만의 기업을 따돌리고 세계 최고의 첨단 기업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반도체 단지들이 한국 경기 남부 평택 미군기지, 오산 미공군기지 사이에서 세계 최강의 군대로부터 에스코트를 받으며 인류의 제4차 산업혁명의 진보가 바로 한국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의 경기, 인천, 서울은 완전 하나의 도시로 연담되어 홍콩, 상하이들 대체할 세계 최인류 국제도시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CNN에서는 지난 2015년 10년 뒤, 그러니까 2025년 세계 7대 부자도시가 될 도시로 한국의 2개 도시들 꼽았습니다. 바로 경기 남부 화성시와 아산시 두 도시를 꼽아 삼성전자의 대규모 제4차 산업혁명의 수혜를 잇고 대기업체들의 입주해 평균 소득이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상승할 지역으로 거론될 뿐 아니라 최근 송도 신도시에서는 중국을 대체할 바이오 산업도시로 영국과 유럽의 바이오 기업들이 대거 투자를 감행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최근에는 영국 국무상까지 방문을 할 정도로 송도 신도시 일대는 세계 바이오 산업의 심장으로 부상 중입니다. 일본은 지진환경으로 인한 우려와 높은 세금, 그리고 국민들 보편적으로 영어가 안 된다는 점, 그리고 중국은 믿기 어려운 정부의 리스크로 인해 탈락했고 한국에서도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송도 신도시로 바이오 기업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법인세 면세 혜택을 잇고 성장 중인 판교 신도시에 입주한 4차 산업혁명, IT 기업들의 매출액은 109조 원을 돌파해서 부산광역시의 GDP를 추월한 상황이고 판교라는 도시 한 곳에서만 필리핀 GDP의 3분의 100 일상을 생산하는 기염을 토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는 최근 홍콩에서 탈출한 뉴욕타임즈, 아시아 태평양 지부가 서울의 둥지를 튼 이후로 국제도시로서 꾸준한 성장세를 상하이와 홍콩과 대비해서 빠르게 경쟁력을 높여 상하이보다 월등한 국제경쟁력 지수를 확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는 수도권의 한 도시가 동남아시아 국가 하나의 GDP를 맞먹을 정도로 우리나라 국력이 강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외 전문가들은 한국의 이 같은 성장세는 환경을 사랑하는 국민 정서, 교육열이 높은 국민성 치열하게 새로운 것을 적용하려 하는 한국인들의 특유의 트렌디한 문화 등을 꼽습니다. 홍콩과 상하이의 몰락과 중국의 분열은 아시아 태평양 국가 도시들의 흥망을 가들 것으로 전망되며